아들이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저녁 식사에 오지 마세요. 제 아내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제가 그들의 새집값을 내준 후였죠. 전 알았어 라고 답했고 모든 결제를 취소했어요. 174건의 영수증을 삭제하면서요. 그들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지만 저는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나이는 몇 살이신가요? 즐겁게 감상해 주세요. 저는 짙은 남색 원피스의 주름을 정리하고 손으로 옷감을 쓸어내렸어요. 이미 깔끔했지만 말이죠. 이건 제 평소 입던 옷이에요. 가족 저녁 식사에 항상 입고 가던 그 옷이요. 서연이가 인상을 찌푸리지 않을 만큼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너저분해 보이지 않도록 집에서 입던 옷도 아니었죠. 77세인 저는 유행을 쫓은 지 오래지만 평생 단정하게 지내는데 익숙했어요.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을 때도 늘 그랬죠. 준영이는 저녁 식사가 7시에 시작된다고 말했어요. 지금은 6시였죠. 저는 방을 돌아다녔어요. 방 안의 모든 것이 제 삶의 박물관 같았어요. 영호 씨와 우리의 금혼식 사진, 직접 잡은 첫 물고기를 들고 있는 어린 준영이, 민준이와 수아의 졸업식 사진들. 이 사진들은 한때 모든 것이 달랐다는 걸 상기시켜 주었죠. 더 따뜻하고 더 명확했어요. 저는 영호 씨 사진에 시선을 멈췄어요. 그가 떠난 지 15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속으로 그와 의논하곤 했죠. 숙자야, 남에게 이용당하지 마. 그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준영이에게도 경계를 설정할 줄 알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죠.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준영이에게 온 문자였죠. 저는 안경을 썼어요. 혹시 시간을 다시 확인하거나 태워주겠다고 제안하는 건가 싶었죠. 물론 그가 그런 제안을 한지는 오래되었지만요. 엄마, 죄송해요. 오늘 안 될 것 같아요. 서연이가 직장 동료들 초대해서 저녁 식사해요. 다음으로 미루죠. 저는 문자를 읽었어요. 어제만 해도 그는 제가 꼭 와야 한다며 중요한 소식이 있다고 했어요. 뭔가 이상했죠? 몇 초 뒤 또 다른 문자가 왔어요. 초대받지 못했어요. 서연이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렸어요. 마치 누군가 저에게 찬물을 끼얹은 듯 했죠. 준영이의 번호에서 그의 이름으로 온 문자였어요. 저는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여전히 휴대폰을 쥐고 있었죠. 마치 그것이 진실한 어떤 것과 저를 잇는 마지막 실오락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눈앞에는 준영이가 유치원에서 제 치마를 잡고 있던 기억, 수줍게 여자아이에게 무엇을 선물할지 묻던 모습, 그리고 나중에 서연이를 데려와 소개하며 행복해하던 모습이 스쳐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낯선 사람에게 온 것처럼 차갑고 짧은 문자라니, 이건 즉흥적인 결정이었을까? 아니면 그들이 오랫동안 생각했던 것을 처음으로 말한 것일까? 그들은 얼마나 많이 내게 억지로 웃어 보였을까? 얼마나 많은 초대가 단지 예의상이었을까? 저는 테이블에 놓인 브로슈어로 시선을 돌렸어요. 강변 타운하우스 주택단지 광고였죠. 강가에 선 3층짜리 타운하우스 선착장까지 딸린 그들의 새 집. 제가 몇 달 전 수억 원의 계약금을 내준 집이었죠. 엄마, 이건 투자예요. 준영이가 말했죠. 엄마 자리도 있을 거예요. 내 자리?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제 자리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것 같았죠. 은행에서 계약을 처리하던 기억이 났어요. 담당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김숙자 여사님, 큰 금액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확신했어요. 영호 씨가 제게 충분히 남겨줬고 저는 아들을 돕고 싶었어요. 그게 옳은 일이었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또 있었어요. 아이들을 위해 더 안전한 차, 민준이를 위한 사립학교. 그에게는 특별한 면이 있었거든요. 서연이를 위한 부엌 수리. 그녀는 힘들게 일하니 그럴 자격이 있다고 했죠.
매번 저는 조용히 수표를 쓰고 매번 제가 옳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대가로 무엇이 돌아왔을까요? 정해진 명절에 형식적으로 걸려오는 전화, 짧고 의례적인 방문, 그리고 이제는 이 문자, 짧고 차갑고 사과조차 없는 문자라니. 저는 일어나 서랍장으로 다가갔어요. 맨 위 서랍, 모든 서류가 폴더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영수증, 문서들. 준영이 폴더가 가장 두꺼웠어요. 저는 그 폴더를 열었어요. 6개월 만에 그가 포기한 사업에 100만 원 수표, 서연이의 학원비, 그들의 낡은 집 지붕 수리비, 민준이 차 보험료, 부엌 대출금, 개인 치과 치료비.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지불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돈을 낸 그 집의 문턱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다니.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수아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할머니, 오늘 오실 거죠? 보고 싶어요. 제 손이 화면 위에서 멈췄어요. 수아는 늘 달랐어요. 모두가 제가 존재한다는 걸 잊은 듯할 때조차 그녀는 진심이었고 시간을 내주었죠. 저는 아가, 내 부모님이 내가 집에 있는 게 낫다고 결정한 것 같구나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거의 즉시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요? 아빠가 할머니 꼭 오셔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녀는 몰랐던 거죠. 저는 그들이 저를 원하지 않는 곳에 제 돈으로 산 집에 서 있는 그녀의 당황한 모습을 상상했어요. 제 시선은 다시 폴더로 향했어요. 저는 정말이지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충분히 관대하면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 줄 거야.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저 그들의 관심을 임대하고 있었을 뿐이었고 그 임대 기간이 끝난 것 같았죠. 저는 휴대폰을 들고 은행 번호를 눌렀어요. 우리은행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김숙자입니다. 제 계좌에서 자동이체 건들에 대해 상담하고 싶습니다. 네,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직원이 정해진 질문들을 묻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차분하고 냉철하며 명확한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모든 이체와 출금을 중지해 주세요. 예외 없이 전부요. 그리고 제 아들 박준영 앞으로 되어 있는 위임장도 취소해 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모든 이체요? 워낙 많으신데요? 알아요. 전부 다 중지해 주세요. 오늘 아니면 내일 제가 직접 방문해서 처리할게요. 네, 일단 임시로 중단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서명 없이는 완전히 취소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중지해 주세요. 그녀가 타이핑하는 동안 저는 영호 씨 사진을 바라봤어요. 당신이 옳았어, 영호 씨.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남이 나를 이용하게 두면 안 돼. 완료되었습니다. 김숙자 여사님. 174건의 모든 정기이체 및 결제가 중지되었습니다. 174건. 저는 나지막이 반복했어요. 그렇게 많은 줄은 상상도 못했죠. 은행에 전화한 후 저는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손은 약간 떨렸지만 마음속은 고요했죠. 마치 수년간 등에 짊어지고 있던 짐이 갑자기 벗겨진 것 같았어요. 저는 울지 않았어요. 그저 고요함 속에서 제 아파트에서 사진들, 낡은 가구, 바닐라와 종이 냄새 사이에서 앉아 있었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위해서도 손주들을 위해서도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도 아닌 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어요. 준영이에게 온 문자였죠. 아마 수아가 뭔가 말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열어보지 않았어요. 다시 설명하거나 변명할 생각은 없었죠. 저는 새 메시지를 열고 딱 한 줄만 썼어요. 이제 너희가 다 지불해. 기생충 같은 것들. 제 손가락이 보내기 버튼 위에서 멈췄어요. 솔직히 너무 심하게 말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들이 먼저 이 차가움을 시작했잖아요. 내가 산 집에서도 날 불편해하고 그들이 먼저 남남이 되기로 선택했어요. 난 그냥 받아들인 것뿐이죠.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는 휴대폰을 껐어요. 고요함, 평온함. 창밖으로 저녁이 시작되고 있었고 부드러운 빛이 창턱에 드리워졌어요. 저는 일어나 옷장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위해 입었던 원피스를 벗고 편한 실내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부엌에서 주전자를 올려놓으니 사과 향기가 났고 아늑했죠. 낡은 앨범을 꺼내 페이지를 넘겼어요. 영호 씨와의 결혼식. 아빠 품에 안긴 어린 준영이 시골집에서, 여행에서, 카페에서 수많은 세월이 이 사진들 속에 담겨 있었어요. 저는 젊은 시절의 나를 바라봤어요. 늘 바쁘고 늘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던 나를. 저는 항상 제 욕망, 제 꿈을 미뤄왔어요. 늘 누군가를 돕고 있었죠. 처음에는 남편, 다음에는 아들, 그리고 그의 가족. 나 자신은 맨 마지막이었죠. 영호 씨는 항상 숙자야. 사람들이 널 이용하게 두지 마. 가까운 사람이라도 라고 말했어요. 죽기 전 그는 제게 다른 사람들을 늘 보살폈듯이 저 자신도 보살펴달라고 약속받았죠. 저는 그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내가 베풀지 않으면 누가 나를 필요로 할까? 이제 저는 깨달았어요. 나 자신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앨범을 닫고 부엌으로 돌아와 차를 끓이고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꺼냈어요. 민준이가 아팠을 때, 서연이에게 학원비가 필요했을 때, 중요한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미뤄왔던 책이었죠. 이제는 언제든지 읽고 싶을 때 읽을 수 있었어요. 기대 없이, 부탁 없이, 끝없는 구원자의 역할 없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죠. 아침에 저는 알람 없이, 전화 없이, 할 일 목록 없이 일어났어요. 수면제 없이 푹 잤죠. 간단하지만 즐겁게 아침을 먹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날은 맑았어요. 오랜만에 처음으로 가슴속에 무거운 짐이 없다는 것을 느꼈죠. 저는 은행문이 열리기 20분 전 도착했어요. 거리는 조용했고 저는 코트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채 문 앞에 서 있었죠.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오늘이 제게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제 삶을 되찾는 날이라는 것을요. 문이 열리자 저는 안으로 들어섰어요. 카운터의 여직원이 정중하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어요. 이 대리님을 만나러 왔어요. 저는 말했죠. 우리는 거의 30년 동안 알고 지냈어요. 그녀는 영호 씨와 저의 업무를 늘 깔끔하고 세심하게 처리해 주었죠. 몇 분 후 저는 이미 그녀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단정한 머리, 얇은 안경. 김숙자 여사님, 안녕하세요. 전화 받았습니다. 모든 이체가 중단되었다고 하셨는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모든 걸 영구적으로 취소하고 준영이의 제 계좌 접근 권한도 취소하고 싶어요. 이 대리님은 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닦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중요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했죠. 저희는 오래 알고 지냈습니다. 정말 확신하세요? 급진적인 결정인데요. 확신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컴퓨터 앞에 앉아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알겠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정말 많은 자동이체가 있네요. 그녀가 서류를 처리하는 동안 그녀는 제게 두꺼운 폴더를 내밀었어요. 이건 지난 1년간의 모든 정기 거래 내역입니다. 혹시 남기고 싶은 것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저는 폴더를 열었어요. 첫 번째는 준영이와 서연이 집의 주택담보대출. 월 500만 원이었어요. 제가 잠조차 잘 수 없었던 집이었죠. 다음은 서연이 차 보험료. 고객을 태우고 다니는데 부끄럽지 않게 필요하다던 그 고급 차 보험료.
분기별 100만 원 되었어요. 서연이가 인맥을 쌓는다는 폐쇄형 클럽 회원권, 민준이의 부정교합 치과 교정 비용, 수아의 대학 등록금이것만큼은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죠. 각각의 항목은 대화였고, 부탁이었고, 때로는 눈물이었고, 때로는 협박이었어요. 엄마, 우리 상황이 안 좋아요. 할머니, 저도 남들보다 못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또다시 수리비, 클럽, 티켓, 과외, 운동, 여행. 저는 그저 앉아서 페이지를 넘겼어요. 이것은 제 순진함의 기록이었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수록 제가 어떻게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는지가 보였어요. 서류입니다. 이 대리님이 말했어요. 확인하시고 맞으면 서명해주세요. 그리고 위임장 취소 양식도요. 저는 서명했어요. 망설임 없이, 떨림 없이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그녀는 저를 바라봤어요. 오늘 여사님은 뭔가 달라 보이시네요. 저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요. 저 괜찮아요, 대리님. 드디어 괜찮아요. 은행을 나선 후 저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최 변호사님은 우리 가족의 오랜 변호사였죠. 영호 씨가 살아있을 때부터 그의 사건을 담당했어요. 백발은 더 짙어졌고 안경은 더 두꺼워졌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사려 깊고 존중하는 태도였죠. 김숙자 여사님, 이게 얼마만인가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웃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유언장을 바꾸려고 해요. 저는 간단히 말했어요. 그리고 제 자산을 제 허락 없이 건드릴 수 없도록 평생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요. 그는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불필요한 질문은 하지 않았어요. 가족 문제인가요? 그는 부드럽게 물었어요. 네, 저는 짧게 답했어요. 저는 다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니었어요. 그저 한 걸음을 내딛고 싶었을 뿐이었죠. 알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특별히 규정하고 싶은지 살펴보죠. 다음 1시간 동안 우리는 서류 작업을 했어요. 최 변호사님은 취소 불가능 신탁이 무엇인지, 권리가 어떻게 이전되는지,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저는 듣고 질문을 했죠. 놀랍게도 저는 불안함이나 의심이 없었어요. 오직 명료함만이 있었죠. 다른 누구도 아닌 저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열망뿐이었어요. 일을 마치고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준영이에게 부재중 전화 15통, 서연이에게 7통, 민준이에게 3통, 수아에게는 한 통도 없었어요. 놀랍지도 않았죠. 수아는 언제 기다려야 할지 늘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류는 이번 주말까지 준비될까요? 제가 일어나며 물었어요. 물론이죠. 최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김숙자 여사님.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영호 씨는 항상 여사님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옳았다는 것을 보니 기쁩니다. 저는 절제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무실에서 울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마트에 들렀어요. 오랜만에 처음으로 저만을 위한 쇼핑이었죠. 준영이가 좋아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민준이가 어떤 간식을 선호하는지 기억하지 않고, 오직 저만이 좋아하는 음식을 샀어요. 사소한 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자랑스러웠죠. 집에 도착하니 수아가 현관에 무릎을 껴안고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차를 보더니 곧장 달려왔죠. 할머니, 하루 종일 전화했는데 왜 안 받으세요? 중요한 날이었거든, 아가. 짐 좀 들어줄래? 그녀는 가방을 들고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아빠가 난리 났어요. 그녀가 곧바로 말했죠. 할머니가 다 막으셨다고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주전자를 올리고 차분하게 행동했어요. 서두르지 않고 찬찬히 식료품을 선반에 정리했죠. 그래, 모든 이체를 중단했어. 더 이상은 안 돼. 정신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더 이상은 못하겠어. 전부 다 수아가 굳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녀에게 몸을 돌려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네 아빠가 어제 가족 저녁 식사에 내가 오는 걸 취소했어. 서연이가 제가 집에 있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했지. 내가 산 집에서 말이야.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눈이 커지며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빠가 일주일 내내 할머니 꼭 오셔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문자 메시지를 말없이 보여줬어요. 그녀가 읽더니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맙소사. 정말 몰랐어요. 할머니, 정말 너무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녀에게 차 한 잔을 내밀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단다. 수년 동안 나는 도와주고 돈을 내고 구해줬는데 결국 그들의 식탁에서도 필요 없는 존재였지. 그러니 모든 걸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된 거야. 수아는 말없이 입술을 떨며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전부터 이 모든 걸 봤어요. 그들이 할머니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특히 엄마요. 아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아빠는 늘 엄마를 변호하면서 넌 어른들 일 모른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속 깊이 수아가 모든 것을 본다는 것을 늘 알고 있었죠. 그저 개입하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아마 끼어들고 싶지 않았거나 제가 스스로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녀가 물었어요. 그들은 지출이 많잖아요. 대출금, 민준이 학비. 그들이 알아서 하도록 놔둬. 저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그들은 어른이야. 준영이는 좋은 직장이 있고 서연이는 성공한 부동산 중개인이잖아. 이제 충분해.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어요. 준영이었죠. 저는 소리를 껐어요. 답장 안 하실 거예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늘은 아니야. 아마 오랜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생각해 볼 기회가 될 거야. 그녀는 저를 뭔가 특별하게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변한 모습은 처음 봐요. 나도 내가 이렇게 변한 모습을 오랫동안 못 봤어. 저는 웃었어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수아의 일, 책,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저 대화했을 뿐이었죠. 부탁 없이, 조작 없이, 긴장 없이. 이것이 진정한 친밀감이죠. 이런 것이 가족이어야 해요. 수아가 가려고 할 때 그녀는 평소보다 더 세게 저를 안아주었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남아있을까요? 다 괜찮아, 아가. 정말이야. 너는 가렴. 걱정하지 마. 문 앞에서 그녀는 멈춰 섰어요. 할머니, 전 할머니와 그들 사이에 끼고 싶지 않아요. 이건 할머니 일이잖아요. 전 어느 편도 아니에요.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나와 내 부모님 사이의 일이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그녀가 떠난 후 집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저는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편지들 사이에 민준이 카드 결제 실패 알림이 있었어요. 벌써 급했나 보네요. 손주가 빠듯하게 사는 것 같았어요. 저는 편지를 치우고 창가에 앉았어요. 휴대폰은 계속 진동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낡은 사진첩을 꺼내 무작위 페이지를 열었죠. 소풍에서 아직 젊은 우리, 영우 씨가 안고 있는 어린 준영이, 90년대 헤어스타일의 서연이, 아직 기저귀 차던 아이들, 웃음들. 그때는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라고 정말 믿었어요. 언제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었을까요? 언제부터 보살핌이 의무가 되었고 사랑이 재정적인 구속이 되었을까요? 저는 복도에 있는 거울로 다가갔어요. 거울 속 여인은 더 이상 젊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던 단호함이 생겨 있었어요. 차분하고 내적인 강인함이었죠. 김숙자, 네가 누구였는지 기억할 때가 되었어. 저는 조용히 자신에게 말했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준영이인가? 저는 문을 열고 눈구멍으로 밖을 봤어요. 아니었어요. 이정희 씨였어요.
제 오랜 친구였죠. 손에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집에서 만든 잼과 쿠키였어요. 저는 문을 열었고 그녀는 말없이 저를 세게 안아주었어요. 이정희 씨는 제가 방금 병원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저를 안아주었어요. 조용하고 꽉 붙들고 불필요한 말 없이 저는 눈이 감기는 것을 느꼈어요. 울지는 않았지만 가슴속이 저며왔어요. 조건 없는 이런 단순한 인간적인 따스함이 얼마나 그리웠던가.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걱정돼서 직접 왔어요. 그녀가 부엌으로 들어서며 말했어요. 휴대폰 껐어요. 약간 가족 문제가 있었어요. 그녀는 바구니를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집에서 만든 쿠키, 잼 한 병, 갓 구운 빵. 서연이 또 그랬어? 그녀는 이정희 씨가 늘 서연이를 부르던 별명으로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뿐만이 아니에요. 모두 다요. 준영이도요. 그들 전부요. 우리는 앉았고 저는 문자에 대해 취소된 저녁 식사에 대해 더 이상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정희 씨는 조용히 듣기만 했고 입술을 앙다물고 필요한 곳에서 콧방귀를 뀌었죠. 제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녀는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다행이다. 그녀는 한숨 쉬었어요. 수년 동안 이걸 지켜보면서 숙자야, 정신 차려. 하고 싶었지만 네가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 저는 서운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옳았으니까요. 저 자신이 보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나지막이 말했어요. 그들이 할머니를 이용했어. 특히 그 며느리. 그녀는 한 번도 할머니를 존경하지 않았어. 그런데도 나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 모든 걸 지불하고 모든 걸 용서했지. 우리는 오랫동안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서로를 오랫동안 이해하는 두 여성처럼. 편한 존재가 되는 것에 지친 두 여성처럼요. 저녁에 이정희 씨는 며칠 내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며 떠났어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화면에는 준영이라고 떴어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몇 분 후 서연이에게 문자가 왔어요. 김숙자 여사님, 긴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멀리 갔어요. 여사님은 결과를 모르시는군요. 비웃음이 저절로 터져나왔어요. 돈 문제에 관해서는 모두 걱정스러운 척하지만 수십 년 동안 부양했던 가족에게서 소외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는 아무도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죠. 저는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고 그냥 소리를 껐어요. 아침은 예기치 않게 시작되었어요. 문벨이 울렸어요. 아무도 오기로 한 사람이 없었는데 현관에는 서연이가 서 있었어요. 늘 그렇듯이 완벽하게 머리를 정리하고 비싼 제과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안녕하세요. 김숙자 여사님. 들어와도 될까요? 저는 말없이 옆으로 물러섰어요. 서연이는 주인처럼 들어와 사방을 둘러보더니 상자를 식탁에 놓았어요.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해요. 그녀는 앉아서 무릎에 손을 모았어요.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지만 마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어제 일은 오해였어요. 준영이가 그런 문자를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우리가 신경이 너무 예민해져 있었어요. 저는 중요한 저녁 식사를 계획하고 있었고 손님들이 있었거든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침착하게 되물었어요. 아니요, 여사님, 오해하셨어요. 그녀가 머뭇거렸어요. 그냥 가끔 여사님은 글쎄, 현대적인 예의범절에 대해 잘 모르실 때가 있어요. 옷도 약간 구식이랄까요? 그녀는 동정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게 당신 남편의 어머니를 당신이 돈을 낸 집에 들이지 않을 이유가 된다는 말이야? 그녀의 얼굴이 흔들렸어요. 가면이 거의 벗겨질 뻔했지만 그녀는 재빨리 정신을 차렸죠. 이 이상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힘들어요.
우리는 위기 상황이에요. 대출금, 민준이, 직장, 준영이도 한계에 다다랐고요. 저도 지쳤어요. 우리 모두 지쳤다고요. 그리고 나는 제가 물었어요. 이 모든 세월 동안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어땠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나요? 김숙자 여사님, 또 그 말투시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참을성 있고 차가웠어요. 저는 더 이상 당신들에게 돈을 이체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녀의 말을 끊었어요. 집에도, 차에도, 민준이 운동클럽에도 단 한 푼도요. 그녀가 얼어붙었어요. 몇 초 동안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봤죠.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면 서로 보살피고 존중하고 관심을 가져야지. 나는 당신들에게서 그런 것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어. 나는 그저 계산기일 뿐이었어. 그냥 카드라고. 당신들한테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돈을 주는 기능이었을 뿐이야. 후회하실 거예요. 서연이가 내뱉었어요. 혼자 남겨질 때, 아플 때 누가 당신을 도울 건가요? 나이가 들어서도 손주도 없이. 저는 침착하게 일어났어요. 나는 잘 해낼 거야. 늘 그랬듯이. 당신들 덕에 편해지기 전에도 말이지. 나 스스로. 그녀도 일어섰고 케이크를 남겨두었죠. 아마도 그들은 여전히 그것으로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녀는 문 앞에서 던지듯 말했어요. 우리는 어쨌든 가족이에요. 아니, 저는 말했죠. 당신들은 그저 친척일 뿐이야. 가족은 다른 것이지. 그녀가 문을 닫고 나자 저는 승리감도 씁쓸함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저 고요함과 가벼움만이 있었을 뿐이었죠. 마치 저를 조종하려던 마지막 시도가 실패한 것처럼요. 저는 차를 끓여 식탁에 제가 좋아하는 빵을 놓았어요. 민준이를 위해 사던 것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것이었죠. 계피 향이 났고 고요했어요. 저는 마침내 제 규칙대로 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최 변호사님이 오셨어요. 늘 그렇듯이 그는 시간을 잘 지켰죠. 손에는 서류철을 들고 있었어요. 차분하고 조용하게 그는 모든 것을 부엌 식탁에 펼쳐 놓았어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김숙자 여사님. 여기 새로운 유언장과 평생 신탁 계약입니다. 저는 보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명확하게 떨림없이 서명했어요. 대부분의 재산은 취소 불가능 신탁으로 이전되며 생전에는 여사님이 유일한 수혜자이십니다. 사후에는 수아에게 40%, 자선단체에 10%, 나머지는 여사님의 지시에 따라 처리됩니다. 준영이와 민준이는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몫만 받습니다. 서연이는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맞습니다. 가족과 분쟁이 생기면 전화하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모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사님은 모든 것을 아주 현명하게 처리하셨습니다. 논쟁하기 어려울 거예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모든 것에 대해 그는 잠시 멈춰서서 저를 자세히 바라봤어요. 아시겠지만 30년 동안 일하면서 저는 이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은 마지막까지 끌고 가죠. 하지만 여사님은 스스로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그를 문까지 배웅하고 나서 오랫동안 현관에 서서 서명된 서류철에 손을 얹고 있었어요. 이것이 자유의 모습이었죠. 서류, 서명.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인 경계였어요. 단순한 이제 충분해라는 말이었죠.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민준이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할머니.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어요. 정말 다 끊으셨어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의 목소리에서는 서연이의 공격성이나 준영이의 히스테리가 아닌 당황함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지지 없이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죠. 민준아, 너는 어른이야. 일도 하고 독립적인데 왜 아직도 할머니 카드에 의존하니? 그는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나지막이 말했죠. 익숙해서요. 항상 할머니가 도와주셨잖아요. 그리고 너는 내가 어땠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니? 그가 다시 침묵했어요. 재미있지. 제가 말을 이었어요. 나는 지난 10년 동안 너한테서 돈을 요구하지 않는 전화는 2번밖에 받지 못했어. 한 번은 새해 인사. 다른 한 번은 학교에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외에는 모두 할머니, 돈 보내주세요. 할머니, 결제해주세요. 할머니, 해결해주세요. 였지.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가 둔탁하게 말했어요. 바로 그거야.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지. 그저 가져갈 뿐이었어. 익숙해졌으니까. 그리고 내가 안 되라고 말했을 때 모두가 나서는 거야. 나 때문이 아니라 그들 계좌 때문에. 제 카드가 막혔어요. 그가 한숨 쉬었어요. 월세도 못 내고 차도 견인됐어요. 망했어요. 너는 혼자 살고 일도 하는데 그건 네가 부담해야 할 지출이야.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지. 은행과 이야기하고 지출을 줄이고 아르바이트를 찾아봐. 삶은 원래 어려워, 민준아. 제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특히 누군가의 등에 얹혀 살 때는 말이야. 그는 길게 한숨을 쉬었고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저는 그에게 시간을 주었죠. 끼어들지 않았어요. 할머니. 그가 마침내 말했어요. 제가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답했어요. 나는 네가 좋은 것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해. 내가 항상 옆에 있고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익숙해졌지.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럴 수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 나는 거의 80세야. 나도 좀 내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 제가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저를 사랑하셨을까요? 저는 목구멍에 울컥하는 것을 느꼈어요. 물론이지, 민준아. 사랑해. 하지만 이제는 돈으로 네 관심을 사고 싶지 않아. 내 따뜻함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는 침묵했고 그러다가 제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할머니, 제가 아르바이트를 찾아보면요. 최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가 제 부탁을 들어줬다고 말했어요.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나 문서 전달 같은 인턴십을 제안했어요.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정말이요. 제가 직접 해보고 싶어요. 저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진심으로 웃었어요. 이게 바로 어른스러운 대화지. 감사해요. 할머니, 모든 것에 대해 그리고 죄송해요. 그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차 한 잔과 꺼진 휴대폰과 함께 혼자 남았지만 마음은 예전처럼 공허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갑자기 잘 풀려서가 아니라 제가 마침내 모든 사람에게 빚진 듯한 삶을 멈췄기 때문이었죠. 그날 저녁 수아가 들렀어요. 늘 그렇듯이 예고 없이 그냥 문을 두드리고 집으로 들어섰어요. 저는 부엌에서 여행사 카탈로그를 넘기고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알아봤죠. 할머니, 어디 가세요? 이탈리아에 갈까 생각 중이야. 저는 간단히 말했어요. 내 엄마는 내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코웃음 쳤지. 때가 아니다. 돈 낭비다라고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내가 결정했어.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어? 수아가 웃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맙소사, 할머니 20년 전에 벌써 하셨어야 했어요. 왜 항상 모든 걸 미루셨어요? 왜냐하면 늘 더 중요한 일들이 있었거든. 준영이 학교, 그 다음 직장, 그 다음 민준이, 그 다음 너희 대출금, 그 다음 서연이네 집 수리비, 그리고 나는 늘 나중에 내 시간이 올 거라고 기다렸는데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지. 수아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이제 나는 자유로워. 알겠니?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어. 단 한 푼도, 단 하나의 설명도. 그녀는 저를 새로운 존경심으로 바라봤어요. 달라 보이세요. 더 강해지셨어요. 나도 다르게 느껴져. 더 이상 남을 위해 봉사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 우리는 차를 마셨고 수아는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엄마는 히스테리야. 그녀가 설탕을 저으며 말했어요. 아침에 은행에 가서 계좌 접근 권한을 돌려받으려고 했대. 할머니가 그냥 감정적으로 행동한 거라고 생각했나 봐. 그런데 거기서 단호하게 거절당했대. 모든 게 제대로 처리돼서 엄마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가 말했지. 저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아빠는 맞은 사람처럼 다니세요.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앉아서 한 곳만 쳐다봐요. 할머니가 아빠한테 크게 상처를 준 것 같아요. 저는 고소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간 씁쓸했죠. 내 피부치, 내 아들이 아닌가. 하지만 지금 버티지 못하면 모든 것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엄마 차도 팔았대. 수아가 덧붙였어요. 할머니 연금으로 산 그 비싼 차 말이에요. 아빠가 급한 결제들을 갚으려고 대출을 받았대요. 서연이도 투잡을 구하고 있대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안도감이 아니라 이해심이 담긴 한숨이었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무료 안전망이 없으면 스스로 일어서야 하니까요. 할머니, 수아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할머니의 자유를 부러워하지는 않아요. 존경해요. 할머니는 그럴 자격이 있으세요. 약속해 주세요. 이탈리아에 꼭 가세요. 남은 인생을 대충 살지 마세요. 할머니는 아름다운 삶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앨범 속 사진이 아니라 진짜로 어떻게 사는지 직접 봐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갈 거야. 수아가 떠난 후에도 저는 오랫동안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카탈로그에는 베니스, 토스카나, 로마의 사진들이 있었어요. 영우 씨는 제게 이탈리아를 보여주는 것을 꿈꿨어요. 그의 조상이 그곳 출신이었거든요. 우리는 늘 은퇴하면 가자라고 말했지만 은퇴가 왔을 때 그는 이미 건강이 좋지 않았죠. 이제는 제가 갈 수 있었어요. 저는 낡은 지도를 꺼냈어요. 여백에는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가 한때 자신이 좋아하는 길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어놓은 흔적이었죠. 저는 지도 위를 손가락으로 쓸었어요. 삼 위를 쓸듯이 가볍게 초인종 소리가 제 생각에서 저를 떼어 놓았어요. 문 앞에는 민준이가 서 있었어요. 구겨진 옷차림에 다크서클이 있고 늘 학교에 들고 다니던 그 배낭을 메고 있었죠. 손주라기보다는 길 잃은 10대 같았어요. 할머니,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집으로 들어와 코트를 벗고 거실에 앉았어요. 애써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았죠. 저 문제가 있어요. 그가 곧바로 말했어요. 큰 문제요. 카드도 막혔고 은행에서 결제를 요구해요. 월세도 밀렸고 차는 견인됐어요. 제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저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그는 돈 없이 온가게 직원에게 말하듯이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돈이요? 빌리는 게 아니라 갚을게요. 민준아. 제가 말을 끊었어요. 너는 이미 어른이잖아. 일도 하고 어른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잖아. 그들은 스스로 돈을 내. 아파트에도 실수에도 말이야. 그는 눈을 내리깔았어요.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네가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는 침묵했어요. 우리는 고요함 속에 앉아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말했어요. 나는 너에게 돈을 주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내 변호사에게 내 번호를 줬어. 그에게 일이 있어. 서류 정리, 전화 응대 같은 작은 일이야. 거기서부터 시작해봐. 당장 돈을 벌 수는 없겠지만 스스로 숨 쉴 수 있게 될 거야. 그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죠. 분노와 감사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죠? 물론이지. 하지만 이제는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한다. 아침은 고요했어요. 저는 일찍 불안감 없이 일어났어요. 서두르지 않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커피를 내리고 식탁에 쿠키를 놓았어요.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 거리의 잔잔한 자동차 소음, 그리고 봄 향기가 들어왔어요. 오늘 대화가 있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준영이가 전날 전화했었거든요. 엄마, 온 가족이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시에 갈게요. 저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거든요. 정확히 이 시, 문벨이 울렸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집 앞에 차세대가 있었어요. 계단에는 서연이가 늘 그렇듯이 차려입고 코트와 힐을 신고 서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뒤에는 준영이, 민준이, 수아, 그리고 대여섯 명이 더 있었어요. 서연이 부모님, 그녀의 여동생과 남편, 그리고 어떤 지인들이었죠. 저는 처음에는 모두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저는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연이가 중요한 것을 발표하듯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희 모두 상황을 가족으로서 논의하기 위해 왔어요. 저는 그녀를 침착하게 바라봤어요. 들어와. 준영이, 민준이, 수아만. 나머지는 안 돼. 그녀가 굳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모두 가까운 사람들이고 지지자들이에요. 우리는 함께 결정해요. 이 집은 내 집이야. 제가 말을 끊었어요. 내가 누가 들어올지 결정해. 아니면 5명이 들어오거나 아무도 들어오지 않거나.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서연이의 눈에는 불만이 가득했고, 준영이는 당황했고, 민준이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수아는 늘 그렇듯이 조용히 옆에 서 있었어요. 알았어. 서연이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가자. 그들이 안으로 들어섰고, 나머지 사람들은 밖에 남아있었. 몇몇은 일부러 담장 쪽으로 떨어져 서 있었고, 몇몇은 대문 앞에 서서 마치 집안에서의 대화가 아니라 법정에서의 신문이라도 되는 양 쳐다봤다. 거실에 앉았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고 거의 1분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준영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저희는 모든 것이 왜 이렇게 갑작스러운지, 왜 엄마가 모든 걸 취소했는지 이해하고 싶어요. 이야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왜 바로 모든 걸 끊어버린 거예요? 내가 바로 끊은 게 아니야. 20년 동안 침묵했어.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너희는 가져갈 뿐이었고 내가 어땠는지는 묻지도 않았지. 그런데 이제 내가 충분해라고 말하니까 너희는 겁먹은 거야. 나 때문이 아니라 너희 계좌 때문이지. 저희는 겁먹지 않았어요. 서연이가 끼어들었어요. 저희는 그저 이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하잖아요. 가족은 그래야지. 하지만 일방통행은 아니야. 서연이가 손을 내저었어요. 문자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망쳤다고요? 그건 문자 하나가 아니야. 종점이야. 끝이라고. 시작은 수년 전부터였어. 너희가 내가 의무적으로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준영이는 고개를 숙였고 민준이는 초조하게 재킷 소매를 만지작거렸어요. 저희는 엄마에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준영이가 한숨 쉬었어요. 엄마가 늘 먼저 제안했잖아요. 나는 사랑으로 제안한 거야. 그런데 너희는 그걸 의무라고 받아들였지. 엄마, 준영이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하지만 엄마가 그냥 모든 사람을 삶에서 지워버릴 수는 없잖아요. 나는 지워버리는 게 아니야. 너희가 느끼지 못하는 사랑에 돈을 지불하는 것을 멈추는 거고, 내가 초대받지 못하는 집에 더 이상 앉아있지 않는 거야. 여기서 서연이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여긴 아들이 살고 손자가 사는 집이에요. 엄마는 자발적으로 돈을 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거야. 그녀가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는 집을 잃고 있어요. 민준이는 학비를 낼 수 없고 모든 게 무너졌어요. 할머니의 분노 때문이 아니야. 제가 나지막이 답했어요. 진실 때문이야.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는 것 때문이지. 서연이가 자세를 바로잡고 팔짱을 꼈어요.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혼자 남겨질 때 도움 없이, 손주들 없이 늙었을 때요. 혼자라도 괜찮아. 나한테서 돈만 원하는 사람들 틈에 있는 것보다. 침묵이 흘렀어요. 준영이는 손가락으로 이마를 짚었고 민준이는 처음으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그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인턴십 할 거예요. 모든 걸 스스로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절 밀어주셔서 감사해요. 서연이가 그에게 획 돌아섰어요. 뭐라고? 너 알았어? 네, 그가 말했어요. 저는 할머니가 옳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너무했어요. 수아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안아주며 속삭였어요. 할머니, 저는 언제나 할머니 편이에요. 저는 손주들을 바라봤어요. 한 명은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이미 어른스럽고 차분하며 진실했죠. 이게 내 가족이야. 나는 너희를 내쫓는 게 아니야. 저는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경계를 설정한 거야. 이건 전쟁이 아니라 어른들의 대화야.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나를 존중하지 않는 곳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서연이는 석상처럼 서 있었어요. 입술은 앙다물고 눈은 분노로 가득했죠. 가자. 그녀가 준영이에게 던지듯 말했어요. 여기서 대화는 끝났어. 그는 일어나 저를 쳐다보지 않고 조용히 나갔어요. 수아만이 잠시 멈춰서서 말없이 저를 세게 안아주었죠. 문이 닫히자 저는 승리감도 슬픔도 느끼지 못했어요. 오직 고요함과 가벼움만이 있었을 뿐이었죠. 6개월이 지났어요. 이탈리아의 햇볕이 어깨를 데우고 있었어요. 저는 토스카나의 작은 레스토랑 테라스에 앉아 있었어요. 제 앞에는 화이트 와인 한 잔, 따뜻한 빵 한 바구니, 그리고 파스타 한 접시가 놓여 있었죠. 아무런 소란도, 아무것도 요구하는 사람도, 할머니, 급해요. 라고 전화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정희 씨가 저와 함께 있었죠. 약속대로 그녀도 함께 여행했어요. 지금 그녀는 공책에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어요. 매일의 감상을 기록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저 앉아서 포도밭을 바라보고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제가 소리내어 말했어요. 내가 77세인데 드디어 내가 늘 원했던 대로 살고 있어. 영호 씨가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거야. 이정희 씨가 잔을 들며 답했어요. 숙자야, 우리를 위하여. 저는 웃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것이 변했어요. 준영이와 서연이는 처음에는 압력을 가하려 했고, 그 다음에는 애원했고, 그 다음에는 화를 냈죠. 준영이는 몇 번 꽃다발을 들고 와서 엄마, 죄송해요라고 말했지만 매 방문은 그런데 혹시 엄마가 또로 끝났고 저는 다시 거절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이것이 영원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수아가 전해준 바에 따르면 서연이는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임대 에이전트로 일하기 시작했대요. 애써야 한다고 말이죠. 그들은 집을 팔고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어요. 비상금을 댈 주머니가 없어지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성장하기 시작했죠. 민준이는 최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일하며 서류 작업을 돕고 있어요. 가끔은 아무 부탁 없이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하기도 하죠. 저는 그가 처음으로 진정으로 저와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수아와는 거의 매일 통화해요. 그녀는 제가 여행을 미루지 않도록 주장했고, 경로를 선택하는 것을 도왔고, 비행기표를 예약해 주었고, 심지어 새 여행 가방까지 사줬어요. 이제 할머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쁘게 사세요. 그녀가 말했죠. 어렸을 때 저는 조용하고 맛있는 음식이 있고 아무도 서두르지 않는 곳으로 여행하는 것을 늘 꿈꿨던 것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예의상도 빚을 갚기 위해서도 아닌 그저 제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죠. 이정희 씨와 저는 도시를 거닐고 상점에 들러 치즈를 맛보고 서로를 촬영하며 웃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저녁 저는 깨달아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마침내 나 자신과 함께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 저는 수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가, 이탈리아는 정말 멋지다. 언젠가 와봐. 영화처럼 커피를 만드는 그 거리를 보여줄게. 널 정말 사랑한다. 저는 포도밭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첨부했어요. 가벼운 쇼를 두르고 주름이 많고 피곤하지만 맑은 눈을 가진 저의 사진이었죠. 살아있고 진실하며 자유로운 모습이었어요. 저녁에 저는 발코니로 나갔어요. 이정희 씨는 책을 읽고 있었고 저는 그저 하늘을 바라봤어요. 따뜻하고 깊은 파란색이었죠. 아래에서는 귀뚜라미가 울고 있었어요. 저는 웃었어요. 저는 성공했어요. 네, 저는 수십 년, 수백 번의 이체, 수천 번의 조용한 양보를 바쳤지만 마침내 이제 충분해라고 말할 수 있었죠. 저 자신을 선택할 수 있었고 편한 여자로가 아니라 제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었죠.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어요. 준영이었죠.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아마 나중에, 아니면 영영 안 할 수도 있죠. 지금은 제게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요. 사는 일 말이에요. 이제 댓글로 몇 살이시고 어디서 시청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저희가 누가 시청하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실제 삶의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